자, 그러면은 한 장 넘기면 이제 과학기술 독서 수능 특강 부분이 나오죠. 자, 요거 이제 벌써 보기가 싫죠. 자, 그리고 그림들도 있고, 아 여기 그림 내가 안 넣네. 그리고 이제 본문 내용이 뭐 막 말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도 있고, 심지어 뒤에 그래프도 있고, 괴롭죠.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자 일단은 그러면은 먼저 문제를 한번 볼게. 자, 거기 42번, 43번, 44번, 45번 이렇게 문제가 4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화요일날 수업한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복습하는 셈 치고 수특 독서를 보는 거야. 오케이? 솔직히 얘기할게. 근데 수특 독서의 글의 수준은 좀 떨어집니다. 여러분 수특 공부한다고 해서 이게 내가 수능을 잘 보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능을 잘 보려면 기출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문제 봤죠? 그럼 앞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요즘 그 작년에도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과학 지문보다는 요즘은 기술 지문이 많이 나오는 추세고요. 그러면은 여기도 보면 어때요? 기계학습이니까 이게 기술 지문이죠? 그래서 얘는 기술 지문이라고 좀 적어봐 주시고 친구들. 자, 기술 지문은 크게 2개로 내가 나눕니다. 기술 지문은 크게 2개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기계장치에 대한 설명이랑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2개로 내가 나누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느낌이 혹시 오는지 모르겠으나 기계장치에 대한 기술 지문은 안 나온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오케이? 안 나온 지가 몇 년 돼서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이 디지털 기술에 대한 문제가 이번 수능에 나온다면 나온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얘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오늘 나한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시작이 이제 기계학습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 이제 한글로 바꿔서 그렇고요. 원래는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거 대학교 때 배운 적이 있었어. 도대체 국문학과인데 그걸 왜 배웠나 싶죠? 국문학과 수업 아니고 다른 수업. 국문과 수업 듣기 싫어가지고 다른 수업 듣다가 아무튼 그리고 그때 내가 이제 그 약간 대외 활동처럼 그 친구들이랑 독서 토론 관련된 그 동아리 같은 거 했었는데 대학생 때 그때가 벌써 2014년인가 그래요. 10년 전이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의 토론에 가장 핫했던 주제가 뭔지 알아? 비트코인이었어.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산다 만다가 아니라 과연 이 그 블록체인으로 하는 이 그 소위 가상화폐가 과연 의미가 있느냐를 토론을 했는데 이게 부자 되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차이죠. 그거를 토론을 한 사람은 그지죠. 그걸 산 사람은 부자죠. 그잖아. 2014년이면 여러분 비트코인이 야 그걸로 막 뉴스에 났어. 비트코인 1개인가를 주고 피자 사 먹은 사람 막 미국에서 뉴스 뜨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 1개를 그 사람 피자 안 사 먹고 가지고 있었으면은 그게 얼마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거 아무것도 몰랐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인공지능 얘기 100번 하는데 인공지능 그냥 뭐 인공지능인갑다 하지 말고 지금 얼른 가서 인공지능 주식을 사면은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튼 여러분 수능 공부가 인생에도 다 도움이 됩니다. 비트코인 얘기도 10년 전에 기출지문에 있거든. 자 가볼게. 기계학습은 인공지능의 하위범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지 보이지? 얘가 부분집합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이 학습하듯이 컴퓨터에도 데이터들을 주고 학습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규칙을 찾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쭉 나오는 거 어때? 내가 이제 기출지문 수업할 때 알려주는 방식이죠. 1분단을 통해서 다음을 예측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얘는 안 그렇게 생겼지. 이게 이제 수특 독서의 함정이죠. 글의 수준이 좀 떨어집니다. 안타깝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자,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엄밀히 말하면 진짜 1분단이 시작이 됩니다. 자, 기계학습은 하면서 이제 나오는 요 내용을 볼 건데, 자, 데이터 집합, 훈련 데이터 집합을 잘 표현하는 모델을 만드는 게 기계학습이다 해놓고, 기계학습에서 모델은, 자, 여러분, 이런 거 이제 말이 어려워지지. 눈에 안 들어오죠. 기계학습에서 모델은 현실세계 사물이나 사건의 본질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현실세계의 복잡한 현상을 추사하고 어쩌고저쩌고 표현한다. 어때? 벌써 말이 우리 그 평상시에 쓰는 말이랑 많이 다르잖아. 이럴 때 쓰라고 내가 알려준 기술이 모르겠으면 주어 서술어를 체크하세요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기계학습에서 모델은 뭐다? 모델은 뭐다? 구조를 나타내는 것 이렇게 연결을 해보는 거야. 오케이? 도저히 눈에 안 들어올 때 그렇게 하라는 거야. 다시 모델은 뭐다? 구조를 나타내는 거야. 무슨 구조? 사물이나 사건의 본질적인 구조 이렇게 가는 거죠. 영어식으로 가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서 문장 내가 서술어 나오는 부분이 나오면 끊으라 했죠? 이건 것이다 이기 때문에 한번 끊어주고, 자 다시 복잡한 현상을 추상화하고 단순화하여 모델로 표현한다 돼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표현이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모델은 추상화하고 단순화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파악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이 사람들은 원해요. 뭐를? 일반화 능력을 가지고 있기를. 즉 새로운 즉 이거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입력 데이터에 대한 합리적 출력값을 생성하기를 기대한다. 여러분 이거 이제 내가 여기 다시 말하면 이거 빨간색 별표를 쳐볼게요. 자 내가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일반화 능력이라는 것을 합리적인 출력값을 생성하는 거랑 같은 말이라고 연결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우리가 연결하는 거. 오케이? 즉이라는 부사어 하나로 우리는 일반화 능력과 합리적인 출력값을 생성하는 것이 같은 말이라는 것으로 연결 지을 수 있으면 차근차근 읽어가고 있다는 걸로 인지하면 됩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만드는 게 당연히 모델링이겠죠. 그래서 모델의 틀을 설정하고 훈련 데이터 집합을 잘 표현하는 파라미터 값을 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봐야 돼. 자 문제는 모델링에 사용한 학습 데이터와 실제 현장에서 모델이 입력받는 데이터는 서로 다르다. 자 여기도 그러면 여러분들 체크해놔야겠네. 자 여기에 접속 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와 묶이는 게 뭐야? 여기에 입력받는 데이터가 서로 다르다. 이게 이제 또 비교 대조가 들어가겠구나 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읽어가면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인지야. 내가 그거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엄청 큰 차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내가 인지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해 보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뭐냐면 일반화 능력이 떨어지는 모델이라는 표현 나오는데 이게 아까 말했던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이거지. 합리적인 값을 생성하는 것에 실패하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이해돼? 아까 일반화 능력이랑 같은 표현이 뭐였어? 합리적인 뭔가를 생성하는 거랑 같은 뜻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합리적인 출력값을 내는 거를 이제 잘 못하는 애는 합리적인 출력값을 잘 못 내는 애는 이렇게 되는 거죠. 학습에 사용한 입력에는 옳은 값을 도출하지만 그 다음에 처음 보는 입력에는 엉뚱한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또 뭐라고 바꿀 수 있어? 엉뚱한 결과가 바로 합리적이지 않은 결과. 이렇게 우리가 말을 바꿀 수 있고요. 맞지? 맞지? 자, 모델의 일반화 능력은 훈련 데이터 양에 의해 결정되는데, 자, 이것도 이제 우리는 열심히 또 체크하죠. 수록 나오면은 막 위로 화살표 하는데, 일단은 위로 화살표 하기 전에 내용을 이해해봐. 자, 모델의 파라미터 수에 대비하여 데이터 양이 많을수록 일반화를 잘하는 모델이 만들어진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무조건 많은 거야? 아니면 대비하여 많은 거야? 대비하여 많은 거잖아. 그러면은 다시 얘기할게. 파라미터 수에 대비하여 많다는 건 얘가 적고 얘가 많으면 어떻다는 거야? 일반화를 잘한다는 거요.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냥 수록에 표시하지 말고 그 수록이랑 연결된 게 누군지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오케이? 그럼 파라미터가 뭐야? 하고 위에 올라가 보면은 좀 전에 매개 변수라고 써 있었죠? 이것도 재밌는 거 하나 말해주면 기출지문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인공지능 관련해서 예전에 이제 그 기출지문이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결국 기출지문 공부 많이 하잖아? 그러면은 어느 순간 느낌이 와. 나오는 게 나왔다. 이렇게 되는데, 자, 기출지문에 인공지능에서 매개 변수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인공지능이 어떤 A의 출력값을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입력값을 받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은 뭐 X랑 Y랑 G라는 예를 들면 매개 변수가 있다 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매개 변수는 변수야, 변수. 입력값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근데 이게 예를 들면은 여기에 가중치라는 게 있어. 가중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은 여기에 고양이라는 걸 입력을 해. 이따가 뒤에 나올 거야. 고양이랑 개 얘기가 나올 건데, 자, 이 사진을 넣어. 그러면은 예를 들면 X는 뭐 예를 들면 귀가 뾰족이라는 데이터고, 그 다음에 Y는 눈이 동극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여기는
꼬리가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근데 고양이의 특징을 모르겠네. 강아지에 비해서 고양이의 특징 뭡니까? 눈 동그랗 말고 눈 동자, 눈자위가 세로로 길. 뭐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어때? 귀가 뾰족한 건 강아지도 뾰족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얘는 가중치를 예를 들면 0.1만 줘. 오케이? 귀가 뾰족한 고양이가 있어. 그럼 예를 들면 x가 1이야. 그럼 1 곱하기 0.1하면은 여기에 0.1이 들어가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예를 들면 눈자위가 세로로 길어. 강아지는 그런 애들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얘는 그럼 가중치를 세게 줘. 얘는 예를 들면 0.8을 줘.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에 이 동물이 뭔지 모르겠으나 얘는 지금 눈이 그 일자로 길어. 그러면은 1 곱하기 0.8에서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 0.1에 더하기 0.8이 되니까 예를 들면 얘를 숫자가 뭐 1.5가 넘어가면 고양이로 판단. 이런 거를 설명하는 기출지문이 나온 적이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내가 먼저 풀어봤다? 그럼 얘는 이제 휘파람 불면서 이해하는 거지. 이해돼? 기출지문을 많이 풀면 이런 효과가 또 있어. 오케이? 지금 내가 얘기한 기출지문은 심지어 거의 한 15년 전에 나온 건가? 그랬던 거 기억이 나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파라미터는 방금 내가 XYG라고 썼던 그 기준인데, 자, 그 변수에 대비하여 데이터의 양이 많으면 일반화를 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대조 표시할게요. 일단 첫 번째, 자, 여기 과소적합에 딱 표시해 주십시오. 과소적합. 자, 과소적합이 뭐냐? 학습 데이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도록 포인트죠. 부족하게 학습하나. 그럼 당연하게도 얘는 학습 데이터를 충분히 설명을 못하니까 당연하게 새로운 실제 데이터도 설명을 못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나왔으니까 얘는 뭐야? 과하게 학습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여기 과적합 체크입니다. 이 논리 구조 여러분들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 그리면 너무 좋죠.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이 그래프를 넣어버려. 자, 뭐냐면, 자, 우리 작년 6월에 나왔던 모의고사를 기억하세요. 자, 예를 들면은 이 x가 여기서는 이제 학습 데이터의 양이라고 해볼게요. 학습 데이터. 그리고 이제 세로가 정확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학습 데이터가 적을 때 정확도 높다는 거야, 낮다는 거야? 정확도가 낮다는 거죠. 그리고 학습 데이터가 너무 많아도 봐봐. 자, 과하게 학습하면 학습 데이터에 대한 오차는 감소하지만 전체적인 경향성에 벗어난 데이터. 여러분, 작년 수능 기억나요? 이상치. 이렇게 기억나면 너무 좋잖아. 그지? 기출지문의 효과. 자, 이상치까지 고려해버리기 때문에 어때? 평균값이나 결과값이 그러면은 오류가 발생하겠죠. 그 얘기야.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일반화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기 이 정확도, 일반화 정확도가 과적합 됐을 때도 높아, 낮아? 낮지? 이해돼? 그래서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잖아. 이거 작년 6월 모의고사의 촉매 반응. 촉매 반응에서 이 어떤 일정 지점까지 이제 얘가 커지면 점점 커지다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그 촉매 반응이 떨어진다라는 작년 6월 지문이 나왔고,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 지문의 정답률이 낮아서 6월 모고 이후에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셨고, 그래가지고 9월 모고 때 갑자기 수능의 기조가 바뀌고, 그래가지고 작년 수능이 뭔가 문항이 어려워지는 이상한 흐름으로 갔지. 이런 논리적 흐름. 이거 정답률이 낮았단 말이야, 요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출지문과 다 연결해서 알아두면 너무 좋죠. 그러면 봐봐, 결론적으로는 과소적합과 과적합을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그 다음 내용의 이제 마지막 두 줄이 되는 거지. 자, 과적합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델을 단순화시키는 정칙화 체크죠. 그리고 학습 데이터의 일부를 떼어내어 학습에 사용하지 않고 모델의 성능 검증용으로 사용하는 검증과 같은 기법을 활용하고, 이건 어디서 쓴다고? 과적합할 때. 그럼 만약에 문제에 이 두 개를 과소적합이랑 연결시키면 그건 틀린 거겠죠? 이렇게 우리가 인지하면 된다는 거지. 그럼 벌써 지금 하나의 대상을 쪼개는 것들이 몇 개 나왔잖아. 일단은 아까 기계학습에는 인공지능의 한 분류라고 설명했고, 인공지능이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학습 데이터와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죠. 학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학습을 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학습과 결과가 나오는 것도 연결이 돼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과소적합된 거 하나랑 그리고 과적합된 거 둘, 이렇게 또 나눠져 있죠. 이렇게 이제 첫 부분 단위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 자, 잘 보세요. 그리고 빠밤, 학습 방법은 하나, 지도학습, 둘, 비지도학습, 셋, 강화학습.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내가 좀 전에 말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게 사실 세 번째긴 합니다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아두면 너무 좋죠. 사실 그러니까 오늘은 너희들 나중에 문제 풀 때 도움되라고 배경 지식을 설명해주는 날이기도 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저 세 가지를 모두 다 뭐에 묶어야 돼? 기계학습을 위한 학습 방법이다 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세 가지가 있다는 걸로 인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지도학습이고, 두 번째가 비지도학습이고, 세 번째가 강화학습이 되는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이쪽에 이제 나는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각각 실제로 어떤 그 사례들이 있는지도 알긴 아는데 뭐 그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는 문제만 풀면 되니까, 자, 이렇게 생긴 게 있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뭔가 위화감이 들죠? 국어쌤인데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신나서 떠드는 게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얘네들의 차이가 뭐냐, 나눌 수 있다. 차이는 뭐냐면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입력하는 형태에 따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 셋의 차이는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입력하는 형태구나 라는 거 우리가 인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자, 지도학습은 요거 이제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 할 겁니다. 지도학습까지만 설명할 거예요. 얘는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를 학습하는 데 사용한다. 여러분 밑줄이고, 이거 잘 기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체 객체가 채권 지문에서 중요하듯이 지금 이런 기술 지문, 특히 디지털 기술에서는 뭐를 입력했고 뭐를 결과값으로 우리가 보내는지를, 이것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주체 객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입력은 원인이고 그 다음 출력은 그럼 결과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하니까 그렇게 연결지어서 이제 이걸 이해해 봅시다. 자, 그러면 봐봐. 입력과 출력이 쌍으로 주어진 훈련 데이터 집합이라고 돼 있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래서 내가 알려줄게. 일단 쉽게 얘기하면 지도학습은 말 그대로 알려주는 거야, 인공지능한테. 뭐를? 입력값과 그 다음 출력값을 알려주는 거야. 자, 어떻게 하는 거냐? 뒤에 나오겠지만 이거 그냥 내가 친절하게 설명해 줄게. 자, 고양이 사진을 줘.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이게 고양이 사진인 걸 알죠?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한테 세대 교육하는 거야. 어떤 고양이 사진 주면서 얘는 고양이야 라고 결과값까지 우리가 알려주는 거. 오케이? 이게 지도학습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은 뭐만 만들면 돼? 이 안에서 이 상자만 만들면 되죠. 어떻게 얘를 고양이로 인지할 것인가, 요 가운데를 만들면 되죠. 여러분, 함수의 정의가 뭡니까? 함이 상자 함자잖아요. 즉 그 안에 그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는 거 우리가 알아내는 거잖아. 상자 함자거든. 다시 말하면은 여기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상자가 생기는 거죠. 이해돼? 그래서 여러분, 인공지능 위험하다고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인공지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상자거든. 인공지능한테 물어볼 수도 없어. 왜냐면 걔 대답할 줄 모르거든.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이 갑자기 돌연변이가 생겨서 여기서 인간을 다 죽이는 게 자연의 이롭다, 이런 결과 나오면 우리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인공지능 무섭다고 뉴스에 자꾸 나올 거예요. 물론 인공지능 나는 좋아하지만 죽을 때 되면 죽어야지, 뭐 어쩔 수 없어. 자, 그래서 여기 입력과 출력이 바로 그 고양이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러면 여기 나오죠? 쌍으로 주어진 훈련 데이터 집합에서 여기 나오죠? 입력과 출력 간의 함수 관계를 배운다. 여기서 포인트는 누가? 주제 주어는 인공지능 2가 되는 거야. 오케이? 주어는 인공지능 2 배운다는 거야. 그래서 요 관계를 얘가 배우고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얻어진 함수라는 거는 좀 전에 말했죠? 그러면은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만드는 게 뭐야?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네모친 이 상자를 만들면 이제 뭐 하면 돼? 여기다가 이제 새로운 값을 입력을 하면은
그때서 이제 얘가 새로운 결과를 내보내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뭘 입력하고 뭐를 도출하느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학습이 이렇다면 비지도학습은 출력값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주겠다 이렇게 예측하면서 읽으면 되겠죠? 이렇게 가면 되고요. 자, 이건 쭉쭉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거 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몇 쪽이야? 139쪽에 A 부분입니다. A. 자, A 같은 경우는 지금 지도학습 알고리즘 중 하나라고 써 있는 거 보입니까? 네, 그럼 A는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 얘는 지도학습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도 우리가 이제 범주화를 했을 때, 얘는 지도학습이라고 연결해주면 되고요. 자, 그럼 KNN은 우리가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볼게. 자,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되었을 때 가장 가까운 데이터 K개를 이용해 해당 데이터를 유추한다. 여러분, 그럼 잘 봐. 새로운 데이터는 아까 말한 거에서는 입력이 된 거죠. 들어간 거야. 그러면은 얘는 뭐를? 해당 데이터를 유추한다. 이거는 그럼 여러분 입력이야 결과야? 유추하는 건? 얘는 결과.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알아두면 되겠죠? 얘는 결과야.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가령 해놓고 예시를 듭니다. 여러분들의 제일 잘못된 태도가 뭐죠? 앞에 게 이해 안 되니까 가령으로 이해하려고 비비는데, 가령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 이미 틀려 먹었으니까, 자, 예시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시는 이해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적용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전에 이 짓 한번 하다가 대차게 한번 틀려먹은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령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도 잘못 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는 이 위에 줄을 아예 설명을 해줬으니까 이 가령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볼게. 자, 그림 A의 위치에 있는 데이터, 여러분 그림이 이제 138쪽에 있는 그 그림입니다. 여러분 A의 위치에 있는 뭐라고 써있어? 데이터가 어떤 범주에 해당하는지 판단이라고 써있으면 물어볼게. 이 A는 그럼 입력값이야? 출력값이야? 얘가 바로 입력값이에요. 오케이? 자, 입력값이고, 자, 어떤 범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게 그럼 뭐야? 그게 출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앞에 내용을 그러니까 이해 못하면 뒤에 내용은 영원히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되지?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 그 다음에 가까운 데이터 3개를 이용한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거기서 어때? 그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실선, 진한 선. 거기에 네모칸 하나랑 세모칸 2개인 거 보여? 네, 그럼 누가 더 많아요? 개수가? 세모가 많죠? 그럼 A를 뭘로 판단? 세모로 판단한다는 게 이 가령의 설명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소린지?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 만약에 점선으로 범위를 늘린다고 생각해봐. 그럼 뭐가 더 많아져? 네모가 더 많아지죠. 그럼 A를 뭐로 판단하겠어? 네모로 판단하겠지. 이해돼? 이런 식으로 가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럼 질문해볼게. 이거 짝수면 판단 가능 불가능? 불가능. 뒤에 문제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칠판에 내가 밑줄 치는 거 같이 밑줄 쳐주십시오. 자, 이 KNN 분류 알고리즘은 간단하고 빠릅니다. O 실시간 PCR 자, 이렇게 되는 거고 다 연결이 됩니다. 친구들, 거리 기반의 직관적 설명이 가능하다. 거리 기반?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거리와 관련된 것도 이제 그 우리 저기 그 수특이나 아니면은 그 이매진에서도 나오니까 계속 우리가 이제 기억해놔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지만 여기까지가 장점이고요. 하지만 여기가 단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모든 기존의 데이터와 거리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오래 걸린다, 여기서는 뭐 힘들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 그럼 이제 추측할 수 있죠? 다음에 B 있잖아. 밑에 K 평균 분집화. 그거는 대략 어떤 거 나올지 추측이 됩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KNN이 얘였잖아. 그러면 K 어쩌고는 비지도냐 강화냐 둘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우리가 추측하면서 읽으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럼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안타까운 사실 140쪽까지 있어요. 지문 길이가. 마지막 문단에 강화 학습이 있거든. 됐죠? 그러면 요 네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시죠. 자, 마무리 해볼까요? 자, 혹시 45번에 그래프 지금 분석하고 있었으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건 그래프 분석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ABC가 뭐 들어가야 돼? 뭐가 과소적합이고 뭐가 과적합이고 이거 들어갔어야 돼. 자, 답 맞출게요. 42번에 1번, 그 다음 43번에 4번, 44번에 1번, 45번에는 4번입니다. 자, 그러면은 칠판에 여러분 이거 나는 이제 수업할 때마다 이런 얘기도 좀 곁들이거든? 그러니까 내용 설명도 내용 설명인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그냥 문제 풀고 땡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좀 돌이켜보면 좀 도움이 되니까 봐봐. 여러분 일단 지도학습의 알고리즘은 우리가 인생에서 뭐랑 연결 지을 수 있냐면은 얘는 이제 강의를 듣는 거야. 강의를 수강. 말 그대로 이제 앞에 이제 강사나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답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답을 들어놓고 너네들의 이제 함수를 만드는 거죠. 함수를 만들기.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비지도학습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비지도학습은 내가 칠판에 썼네. 얘는 지도학습과 달리 뭐 출력 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건 답을 미리 안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면 스스로 이걸 해야 됩니다. 규칙성과 군집화를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자습이 되는 거죠. 왜 나는 앉아있는 시간은 많고 문제는 많이 푸는데 왜 실력이 안 늘지? 아, 내가 그랬잖아. 이걸 하려면 자아 성찰이 돼야 돼. 내가 이거를 문학적으로 설명해서 그렇지 인공지능적으로 설명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 기준 내가 틀리는 문제의 규칙성을 얼마나 분석을 했느냐, 그죠? 그거를 이제 내가 하고 있느냐를 스스로 돌이켜봐야 되고 그거를 인공지능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가 칠판에 점을 찍었어. 자, 예를 들면 여기서 군집을 묶는 거야.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이제 처음에 시작이 뭘로 시작합니까? 여기서 자, 훈련용 데이터 집합에서 서로 유사한 거를 묶어요. 자, 이게 첫 번째죠?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한 5개의 점이 있어. 그러면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여기서 이제 가까운 애들을 얘네들을 묶어. 예를 들면 자, 근데 묶었더니 얘네 셋의 가장 평균적인 위치가 예를 들면 여기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점으로 찍은 데야. 그랬더니 어때? 얘도 이 점이랑 거리가 가깝네? 그럼 새로운 애를 여기다 묶을 수 있죠. 이해돼? 이런 식으로 해가는 과정이 바로 비지도학습이라고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어때? 그래서 그 거리를 기준으로 삼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여기에 쭉쭉쭉 그러면은 거리를 최소로 줄이고 그러다가 이제 최적 구성을 찾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그 군집의 중심이 있고 각 군집의 점은 다른 군집의 중심보다 지정된 군집, 즉 이 군집의 중심에 얘네들이 가깝다. 다른 군집보다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다가 계속 하다가 소속이 변화가 없으면 그때는 종료한다 라고 돼 있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 실제로 공부할 때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모의고사에서 보기 문제만 틀려. 여기서 나 보기 문제만 틀리네 하고 끝나면은 비지도학습이 제대로 안 끝난 거죠. 왜? 그러면 내가 이제 보기 문제 중에도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더 디테일하게 가야지. 문학에서 보기를 틀리는가 독서에서 보기를 틀리는가 먼저 이걸 판단해야 돼요. 그죠? 이러면서 뭐 하는 거야? 이 군집을 정교화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한 수능 날 또는 수능 전날 노트 하나만 내가 들고 다녀야 된다고 말하잖아. 그게 바로 이 비지도학습이 완성된 상태. 김남준이란 나 자신은 어떤 문제를 자주 틀리는지를 정리된 그 하나의 어떤 뭐랄까 내가 만든 기본서라고 해야 될까? 오답 노트라 해야 될까? 그게 뭐 구구절절 써있는 게 아니야. 나는 그때 이제 실제로 수능 볼 때 뭐만 썼냐면은 주책, 일체화기 뭐 이렇게 문장으로만 써있었어. 단어로만 써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스스로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비지도학습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강화학습입니다. 자, 강화학습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또 인생 관련해서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요건 이제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강화학습. 강화학습은 우리 재수생들은 또 이런 문제를 겪을 수 있어서 그래. 자, 말 그대로 강화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두 가지 있는 거 알지? 근데 이제 이거를 다 설명하긴 그러니까 그냥 하나로 뭉쳐서 자, 강화학습이 있고 강화학습의 반대말은 약화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있어서 보상을
주는 거를 강화학습으로 써야 되고 보상을 안 주는 걸 약화학습으로 써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 예를 들면은 오늘 내가 몇 문제, 10문제를 푼다. 근데 그걸 다 맞았다? 그럼 나 자신을 위한 선물로 오늘 저녁은 치킨을 먹어요. 이런 거 하라는 거야. 작지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누적 보상을 최대화해서 이제 우리가 학습에 활용을 하면 이게 나중에 도움이 되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자, 강화학습이란 여기 나오네. 자, 밑줄이죠? 매 상태에서 누적 보상의 기대값을 배우는 겁니다. 누적 보상의 기대값.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아까 내가 기출지문에 관련된 내용을 연결 지으면 돼. 자, 여기서 이제 판단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초과하면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면은 출력값이 뭐 예를 들면 1이 나오고요. 1. 그 판단 기준에 미만하면 출력값은 0이 된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거 여러분 디지털 지문에서 뭘로 바뀌어서 나오냐면 그 컴퓨터는요 무조건 참과 거짓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 전기가 흐르고요. 0. 전기가 안 흐르는 것만 구분할 줄 알거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나중에 이거 관련해서 이제 경우의 수를 따지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기출지문에 꽤나 많이 나왔었고 그런 문제를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화학습에 연결돼서 나올 수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그 해당 기출지문을 가져오는 게 빠를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기회 되면 다음 주에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기술지문 따로 수업할 때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설명할게요. 자, 문제 보시면은 일단 43번. 43번이 아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구분하는 거죠. 아, 혹시 모르니까 42번도 1번이 답인 이유는 뭔지 알지? 현실 세계를 일반화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1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 43번에는 답이 4번이죠. 왜냐하면은 이거 적절하지 않은 건데 4번 같은 경우는 B가 비지도학습이잖아?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처음 선택된 각 분집의 중심 위치가 분집에 할당된 데이터들의 평균점과 일치하면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자, 평균점과 일치하면은 더 바꿀 게 있어 없어? 더 바꿀 게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평균점을 더 계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분집은 달라지게 되겠군이 틀렸다. 분집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는 뭐다? 평균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달라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내가 여기서 별표 친 게 하나 있어. 뭐냐면 2번 선지야. 자, 이걸 별표 쳤는데, 자, 이거 어떤 스타일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둡시다. 2번 선지 지금 그림에서 K를 5개로 설정한다는 요 맥락은, 자, 주어진 내용에서 변수, 즉 조건을 달리했죠. 자, 요렇게 우리가 정리해 놓고요. 자, 그러면은 선지가 구성되는 방식을 한 2가지만 정리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봐주세요. 자, 1번 선지를 구성하는 방식의 첫 번째 방식은 표현을 달리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알아둘게요. 같은 의미인데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거죠. 같은 뜻인데 다른 표현으로 바꿉니다. 예를 들면 아까 학습 데이터를 일치시키는 것과 그 다음에 뭐 일반화 이런 표현을 다르게 바꾸는 거 선지 구성 방식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조건을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기 있는 2번 선지처럼, 자, 조건을 달리하면 어때요? 결과가 달라지죠? 달라진. 근데 우리들은 헷갈리죠? 아니, 본문에 써있는 거랑 다르게 써있는데 그럼 틀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난 이 조건을 달리하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야. 왜냐하면 이 조건은 선지에서 줄 수도 있지만 알다시피 보기에서 줄 수도 있고, 그죠? 알다시피 발문에서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건을 달리하는 거 꼼꼼히 잘 따져야 돼. 조건 아주 화딱지가 난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내 생각인데 이 조건을 줄 때 뭐 예를 들면 별 표시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선지에 그럴 리가 없죠? 다음, 너네 그런 거 있잖아. 요즘 그 인터넷 뉴스 같은 것도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김수현, 김지원과 이혼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제목에.
근데 이제 딱 클릭해보면은 알고 봤더니 거기 조건이 숨어 있었어. 드라마에서 이런 거. 그럼 사람들이 뭐야? 하고 눌러봤는데 이거 이제 그거죠. 클릭 장사. 어우 진짜.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걸 연습 잘 해놔야 가짜 뉴스에도 속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는 정리. 이거 딱딱 연결됐습니까? 일단 여러분 여기에 전제 조건 요거죠. 자, 이게 기본적인 데이터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그래프는 뭐야? 원래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 거야. 오케이? 원래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C가 뭔가 이상하지 않니? C가 생긴 게? 자, C에 여기에 누군지 모르겠으나 80kg인데 키가 172인 이 사람은 좀 안타깝게 됐어요. 누군지 모르겠으나 좀 살이 쪄 있네. 그리고 저기 뭐야? 180 정도, 179인데 75kg 정도 되는 친구? 괜찮은 친구네. 그 친구는 좋은 친구.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보고 혼자 이런 감상을 남기는 것도 변태 같은데. 자, 아무튼 그러면은 우리가 연결을 해야겠죠? 자, 모델 A, 그 다음 모델 B 연결해 보겠습니다. 모델 C. 여러분, 모델 C를 나는 문제 풀면서 딱 이렇게 썼습니다. 얘는 무조건 과적합이다. 나는 이걸 어디서 알았을까요? 나는 어딜 보고 이렇게 알았을까? 보기에서 뭘 봐야 이걸 알 수 있을까? C가 과적합인걸 바로 요거죠. 자, 여기 C는 훈련에 사용된 데이터 지퍼의 모든 데이터에 대해 예측과 실제가 일치한다. 이해돼? 모든 데이터. 근데 아까 과적합에 대한 설명이 나온 부분에서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과적합은 거기 학습 데이터를 과하게 학습하게 하면 학습 데이터에 대한 오차는 감소하지만 전체적인 경향성에서 벗어난 데이터, 이 부분을 내가 보고 추론한 거죠. 왜? 이 그래프 기준 어때? 전체적인 경향성은 아까 내가 밑줄 쳤잖아. 뭔데? 키가 커지면 몸무게도 늘어나는 게 경향성인데 이 안타까운 이 비읍, 이 사람 한 명 때문에, 그죠? 이 사람 한 명 때문에 경향성에서 벗어났죠. 오케이? 그래서 얘를 과적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어때? A, 모델 A는 매개 변수가 하나래. 여기 파라미터 매개 변수가 하나고, 얘는 처음에 여기 시작 어디야? 여기 부분에 체크죠? 일부 각국 남자들의 데이터 기억 시옷을 통해 만들었대. 그러면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에 모델 A는 일부 각국 남자들 거를 갖다 썼다. 즉, 일부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까 과소적합이 될 것이고, 얘는 뭐 그냥 일반, 평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1번부터. 자, 1번. 모델 A는 일부 훈련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니까 최적화되어 있는 건 아니겠죠. 다른 말로 하면은 얘는 과소적합된 거니까 1번 적절이죠. 자, 2번. 자, 얘는 기억 시옷에 대한 출력은 정확하지만 새로운 몸무게 데이터에 대한 예측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과적합되어 있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자, 3번. 모델 C는 B와 달리 특정 구간의 체중 증가에 따라 키가 감소함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얘는 일반적인 경향 반영을 못했죠?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과적합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답이죠? 왜냐하면은 어때? 모든 구간에서 일반화. 이거 여러분 선지 자체에서도 논리적 모순 아닙니까? 3번에서 지금 일반적인 경향을 반영을 못하는데 여기는 일반 능력이 뛰어나대. 그럼 둘 중에 하나 답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4번이 답이면 당연히 3번은 적절히 되는 거지. 이해돼? 이렇게 너네가 선지 안에서 모순을 찾으면 좋은데 사실 수능에서는 그게 쉽지 않아요. 일부러 그걸 다 빼거든. 정말 뭐랄까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잖아. 자, 5번. A와 C를 통해 파라미터 수가 많으면 더 복잡한 데이터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복잡한 데이터라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거죠. 경향성을 반영하지 않은 것들을 여기에서는 이제 다룰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 사실 이건 모를 수 있죠. 세모 천하도 괜찮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